균열의 시작, 문자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서울 강남, 3월의 아침은 차갑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찬 테헤란로. 출근길 차량들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보도 위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갑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42분. 정확히 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장답게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15년 경력의 IT 보안 전문가. 그의 일상은 예측 가능했고 통제 가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뒤에서 아내 이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서진의 휴대폰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때문에 그의 태블릿으로도 알림이 떴던 겁니다. 발신자는 태주였습니다. 어제 밤이 그리워요.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방에서 봐요. 도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태주.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팸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같은 방, 어젯밤, 그리고 그리워요. 도현은 천천히 심호흡했습니다. 15년간 데이터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증거를, 직감보다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업무용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 도현은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고 아내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계정을 공유했으니까요. 메시지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삭제된 대화 기록들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주와의 대화. 지난 한 달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만남 약속, 시간, 장소. 그리고 오늘 밤도 기대돼.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위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서진의 GPS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인근 모텔, 삼성동의 고급 라운지, 그리고 이태원의 한 건물 지하. 도연은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오후 6시, 도현은 퇴근길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딸을 키웠습니다. 매달 정확히 급여를 입금했고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진이 늦게 들어온 날들, 친구 만났어라던 말들, 회사 회식이라던 거짓말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억눌렀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그는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을 하며 가벼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요. 응, 회의가 길어졌어.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딸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수진과 초등학생 지유. 두 아이는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래? 잘했네. 도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반찬을 권했고 아이들은 떠들었고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뒤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그는 백업된 메시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위치 기록을 스크린샷 찍고 통화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주, 부동산 투자업자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남자.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와 한 달 넘게 만나왔습니다. 도연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고 반짝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보안의 기본은 신뢰지만 가정의 보안은 이미 뚫려 있었어. 그날 밤부터 박도연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설계자가 되어갔습니다. 진실의 파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개월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색이었습니다.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요. 늦을 수도 있어요. 도연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심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2개월 전 도연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고급 레스토랑 35만 원, 이태원 와인바 28만 원, 청담동 부티크 120만 원. 이거 뭐야? 아, 그거? 친구 생일 선물 샀어요. 옷도 좀 사고.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심은 독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영수증을 다시 펼쳤습니다. 청담동 부티크는 남성복 매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 서진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태주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목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더. 욕실에서 나온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어딘가 멀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응,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서진은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 동료들은 요즘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도연은 대학 동창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은 15년 경력의 전직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일인데? 사람 하나 좀 조사해줘. 이름은 강태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집안일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봐. 사흘 후 민석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둘은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도연 앞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태주의 신상 정보가 있었습니다. 43세 부동산 투자업자.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과거 도박 관련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서진 명의의 가상계좌.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좌에는 지난 2달간 총 87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출처는 도연의 급여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딸 수진의 교육비 적금 계좌에서도 3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서진 씨가 태준홈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거야. 도박 빚인지 아니면 그냥 갖다 준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앞 모텔. 서진이 한 남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삼성동 라운지. 서진이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건너편에 앉은 남자는 강태주였습니다. 이태원 건물 지하 입구. 서진이 두리번거리며 들어가는 모습. CCTV 영상도 있어. 봐줄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됐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이 아니라 한강변 벤치였습니다. 3월의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강물은 검게 흘렀고 반대편 빌딩 불빛들이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서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 부동산 일 시작했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녀는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울었습니다. 잘 살게요. 평생 믿어줘요. 첫째 수진이 태어났을 때 우리 딸 닮아서 예쁘다.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둘째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완벽한 가족이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권태기겠지. 도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권태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도연은 빈 소주병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모든 증거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줘. 사진, 영상,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전부. 그리고 태준홍 과거 전과 기록도.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도연아, 이거 어디 쓸 건데?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늘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들이 우유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체육대회예요. 그래. 재밌겠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웃음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도연은 새 폴더를 열었습니다. 민석이 보내온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47장, 영상 12개, 통화 기록 89건, 계좌 거래 내역 23페이지. 그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복원된 메시지 내역에는 노골적인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남편은 모를 거예요. 항상 일만 하니까.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글픔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주와 와인을 마시며 그의 손을 잡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은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의 추억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이제 복수의 무기창고가 되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자. 도연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계획이었습니다. 복수는 충동적이어선 안 됐습니다. 그는 보안 전문가답게 치밀하게 냉정하게 설계할 것입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폭로의 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23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건너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냉철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건넨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5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완벽하네요. 김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은 문제없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김수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들은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서진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앉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대답 대신 파일철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철이었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태주와 나란히 걸어가는 서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 씨, 말하지 마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텔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계좌 거래 내역. 그 다음은 문자 메시지 복원 기록. 서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70만 원이요. 내 급여 계좌에서. 그리고 수진이 교육비 적금에서 300만 원.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도박장을 드나들고 남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 딸 미래까지 팔아먹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태주가 나를 협박했어요. 처음엔 그냥 사업 상담이었는데 나중엔 거짓말 그만해요. 도연이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요.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서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도 협박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은 필요 없어요. 도연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혼합시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일주일 안에 소장받을 겁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짐은 다음 주까지 싸세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하겠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회사에서 보안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IT 업계 종사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약 200명 규모였습니다. 도연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가정 내 디지털 보안, 신뢰와 증거 사이였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간 디지털 사생활 침해 사례, 불법 금융거래 현황.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익명 처리된 거래 내역, 복원된 메시지 기록, 위치 추적 데이터, CCTV 캡처 화면, 모두 서진과 강태주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로만 표기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수요일 오전 세미나장.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IT 보안 전문가, 기업 임원, 개발자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 내 디지털 보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우리는 회사 기밀은 철저히 지키지만 가정의 보안은 소홀히 합니다. 그 틈으로 범죄가 들어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실제 사례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B씨라는 남성과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고 배우자 계좌에서 무단으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화면에 계좌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몇몇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도연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서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CCTV 복원 영상입니다. A씨가 불법 도박장을 드나드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흐릿한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옷차림과 시간대가 명확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도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되고 숨겨진 거래도 추적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뢰는 보안의 기본이지만 증거는 진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도연은 복도에서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도연 씨,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례 연구입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박 팀장 부인 아니었어? 얼굴은 안 나왔지만 계좌 거래 날짜 봤어? 딱 맞아떨어지던데. 이혼한다는 소문 들었어. 그날 저녁 서진에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거래처에서였습니다. 이서진 씨, 이거 사실이에요? 세미나에서 나온 사례가.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면허 정지 조사 들어간다던데 사실이에요? 서진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진 씨, 불법 금융거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끊겼습니다. 면허는 정지되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서는 그녀를 도박 중독자로 소문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가 있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이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진실의 빛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피스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끝났어. 그래. 수고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서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이혼 소송도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이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없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이혼 조정 3개월 후 서진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구로구 끝자락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미납 고지서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연체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면허는 정지되었습니다. 6개월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낙인 찍혔습니다. 도박 중독자, 가정 파탄자,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첫 달, 서진은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입구 한 식당이었습니다. 시급구 620원,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였습니다. 주방 뒤편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을 데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 접시 다시 닦아요. 기름기 남았어. 주방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닦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월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강남에서 고급 부동산을 중개했습니다. VIP 고객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이제는 최저시급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둘째 딸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이 시간 서진은 압구정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시킬 돈이 없어서 물만 마셨습니다. 이 시 정각 수진과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생 수진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지우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재미있어? 공부는?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뭘 했는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봐요. 아이들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 민석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서진 씨 근황 아냐?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도연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더라. 민석이 말했습니다. 식당이라고 있어.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7일.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도박장은 안 가더라.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일만 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잖아. 이제 그만 놔줘도 되는 거 아니야? 형은 모르는 거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급여 계좌에서 돈 빼갔어. 딸 교육비까지 썼어. 그게 용서가 돼? 알아. 근데 사람이 바닥을 치면 두 가지 길이 있어. 더 망가지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서거나.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 씨는 후자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뭐, 네가 판단해. 6개월 후, 도연의 사무실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서진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표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 씨에게. 오랜만입니다. 이 돈은 수진이 교육비 적금에서 빼간 돈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힘들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 회복센터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상담을 받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얼굴 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당신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그저 빚을 갚고 싶습니다. 돈도 잘못도. 이제야 조금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서진.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서진 근황 좀 더 알려줘. 왜? 마음이 흔들려? 그냥 궁금해서. 며칠 후, 민석이 보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서진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220만 원, 월세 50만 원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 7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엔 도박 중독 회복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고 자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도시락을 들고 골목길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말라 보였지만 표정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딸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준비되면 볼 수 있을 거야. 엄마 언제 준비돼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엄마가 밉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부족했나? 도연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였어. 그럼 엄마는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도연은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천히.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회복이 내 복수보다 오래갔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표는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망설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전송을 눌렀습니다. 용서의 자리, 복수는 잠시의 통쾌함, 용서는 영원의 안도. 1년 후, 봄. 한강공원 벤치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옆에는 수진과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온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알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안녕.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엄마. 지우야. 서진이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엄마, 이제는 아프지 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진 씨. 네.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진심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복수로는 상처를 닫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용서로는 다시 걸을 수 있었다. 나는 서진을 사랑했다. 15년을 함께 살았다. 두 딸을 낳았다. 배신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신뢰는 깨졌고 가정은 부서졌다. 나는 복수했다. 치밀하게, 냉정하게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그녀가 무너질수록 나도 함께 무너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6개월 후, 가을.
서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식당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부동산 면허 재취득도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박 중독 회복센터 상담사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담센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중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았어요. 바닥까지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도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40대 초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민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편해요. 도연은 그녀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둘 있어요. 전처와는 복잡한 관계였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괜찮아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날 이후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듬해 봄, 도연의 집. 지민이 처음으로 수진과 지유를 만났습니다. 안녕, 나는 한지민이야. 너희 아빠랑 친구야.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유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지민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지민 이모, 이거 맛있어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식사 후 도연과 지민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들이네요. 응, 내 자랑이야. 전처부는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끔 만나고. 원망은 안 해요? 했죠. 많이. 하지만 이제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망보다는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여름, 한강공원. 서진이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지유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서진이 웃으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멀찍이 서 도연과 지민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괜찮아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뭐가? 전처분 보는 거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한때 무너졌던 가족은 다른 형태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둘의 책임입니다. 함께 잘 키웁시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방에서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타인을 무너뜨리지만 용서는 나를 다시 세운다. 한때 그는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했고 냉정하게 실행했습니다. 상대는 무너졌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습니다. 진정한 끝은 용서였습니다.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제 도연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사랑하는 딸들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도 이제는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고요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